혹시 내일부터 진짜 해야지. 이것만 끝내고 꼭 이렇게 뭐랄까 속으로 다짐은 하는데 결국엔 소파랑 한 몸이 되는 경험 다들 좀 있으시죠? 하하, 네. 많으실 거예요. 네, 영어 공부든 뭐 운동이든 아니면 계속 미뤄둔 보고서든 이게 시작이 반인 건 아는데 첫 발을 떼는 게 왜 이렇게 어렵나 싶어요. 오늘은 바로 그런 당신의 답답함을 풀어줄 실마리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히라 노부타카의 게으른 뇌의 행동 스위치를 켜라. 이 책에서 핵심 내용을 좀 뽑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네, 이 책이 재밌는 게요. 우리가 일을 미루는 게 그냥 뭐 의지가 약해서 아니면 게을러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뭔데요? 오히려 그 변화를 좀 두려워하고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우리 뇌의 아주 기본적인 설계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뇌 설계 때문이라고요? 네, 근데 또 희망적인 건 우리 뇌 안에 분명히 행동 스위치라는 게 있고 아주 작은 노력으로도 그 스위치를 탁 하고 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스위치를 어떻게 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자책은 이제 좀 접어두고 우리 뇌를 먼저 이해하고 행동을 만드는 비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바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여정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왜 우리는 자꾸 미루게 되는 걸까요? 책에서는 우리 뇌의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걸 핵심 원인으로 꼽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생존을 위해서 우리 뇌가 익숙하고 좀 안정적인 상태를 선호하도록 그렇게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익숙한 거, 안정적인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일이나 좀 어려운 과제 같은 건 뇌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변화고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위협이요? 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자. 괜히 새로운 거 시작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겁니다. 저자도 사실 예전에는 마감 직전까지 일을 미루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이런 속성을 몰랐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난 역시 의지가 약해 이렇게 자책할 게 전혀 아니었네요. 뭐랄까 내 안전장치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그럼 이 변화를 좀 꺼려하는 뇌를 어떻게 설득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 행동 스위치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 뇌에 보면 측좌핵이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측저핵이요? 네, 이 부분이 자극을 받으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분비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쾌감이나 의욕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도파민 들어봤어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행동하게 만드는 원동력 중 하나인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이 측좌핵이 좋아,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쉽게 활성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측좌핵을 깨울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일단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 행동 자체가 측좌핵을 자극하고 그 결과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이거 좀 해볼 만한데? 하는 의욕이 뒤따라오는 거죠.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의욕이 생겨야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의욕이 생긴다. 약간 발상의 전환이네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행동이 의욕을 만든다. 야,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나오네요. 그럼 뭐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오히려 작게 시작하는 게 핵심이다. 정확합니다. 우리 뇌에는 가소성이라는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거든요. 가소성, 네. 이게 뭐냐면 큰 변화에는 좀 저항을 하는데 아주 작은 변화는 비교적 쉽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비유하자면 찬물에 갑자기 확 들어가면 몸이 놀라잖아요. 그렇죠. 깜짝 놀라죠. 네. 근데 발부터 천천히 담그면 좀 적응이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 원리를 활용한 두 가지 구체적인 시작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첫 번째가 그 임시결정. 임시 행동이었죠. 이게 완벽주의 때문에 시작 못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솔깃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확실하게 정하고 싶다. 실패 안 하게 완벽하게 계획 세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사로잡혀서 시작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저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기다리기만 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임시로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로 딱 한 번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을 시작하고 싶은데 뭐 헬스장을 갈까, 홈트를 할까, 뭘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만 계속하고 있다면 네, 고민만 하죠. 일단 그런 고민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 당장 팔굽혀펴기 5개라도 그냥 해보는 겁니다. 팔굽혀펴기 5개. 네, 책에서 보니까 중요한 건 질보다는 양. 그러니까 일단 행동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요. 그럼 만약에 팔굽혀펴기 5개도 제대로 못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더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부담스럽죠. 네, 일단은 행동의 횟수나 시도 자체를 늘리는 게 중요해요. 팔굽혀펴기를 5개 하려다가 뭐 3개밖에 못했어도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다. 네, 그건 3개는 할 수 있구나. 혹은 이 운동 생각보다 힘드네. 이런 귀중한 데이터를 얻은 성과인 거죠. 성과군요. 데이터고. 그렇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행동을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시작도 못한다는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 게 핵심입니다. 임시 결정과 행동. 와, 정말 가볍게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럼 진짜 극단적으로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때 나오는 게 그 10초 액션인가요? 맞습니다. 정말로 첫걸음 떼는 게 너무 막막하게 느껴질 때 그때는 딱 10초 안에 완료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0초요. 네, 예를 들어 미뤄둔 보고서 작성이 너무 하기 싫다. 그러면 관련 파일 폴더 열기 또는 워드 프로그램 실행하기. 딱 10초 걸리겠죠. 네, 그 정도는 하죠. 운동이라면 운동화 꺼내서 현관 앞에 두기. 독서라면 읽을 책 책상 위에 펴놓기. 뭐 이런 식이에요. 와, 10초 이건 진짜 정말 못할 수가 없겠는데요. 근데 이 10초짜리 작은 행동이 어떻게 다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뭐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뇌의 현상유지 편향을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전략이에요. 속인다고요? 네, 뇌는 큰 변화를 감지하면 저항하지만 10초 정도의 아주 작은 행동은 뭐 이 정도는 괜찮네 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바로 뇌의 가소성 덕분이고요. 아하. 그리고 이 작은 행동 자체가 앞서 말한 측좌핵을 살짝 건드려주는 역할을 해요. 일단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관성이 붙어서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관성이 붙는다? 네, 실제로 뭐 책 펴기 10초 액션 후에 30분 동안 독서에 몰입했다. 이런 사례는 정말 흔해요. 그러니까 의욕이 막 샘솟길 기다리지 마세요. 일단 10초만 움직여보는 겁니다. 당손이라면 지금 당장 어떤 10초 액션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10초 액션으로 일단 시동을 걸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행동을 이어가려면 뭔가 좀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비유하신 것처럼 요리하기 전에 재료 미리 손질해 두는 것처럼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맞아요. 행동의 허들을 낮추는 그런 환경 설계 전략들이 필요하죠. 책에서는 이걸 미리 손을 써두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미리 손을 써둔다. 네, 귀찮거나 좀 하기 싫은 일일수록 전날 밤이나 아니면 미리 약간의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운동을 할 계획이다. 그러면 자기 전에 운동복이랑 양말을 침대 옆에 딱 꺼내두는 거죠. 네네. 경비정산처럼 좀 하기 싫은 업무다 그러면 퇴근하기 전에 정산할 영수증 몇 장을 책상 위에 미리 올려두고요. 그렇게 미리 준비해두는 게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단순히 다음날 편해서 그런 건가요? 물론 편한 것도 있죠. 근데 뇌과학적인 이유가 더 커요. 그래요? 첫째는 뇌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좀 익숙한 일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적어요. 운동복이 눈앞에 딱 있으면 운동해야지라는 생각이 좀 더 자연스럽게 떠오르고요. 운동 준비라는 그 첫 단계를 건너뛸 수 있으니까 행동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그렇겠네요. 모르는 일이 아니라 이미 아는 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둘째는 물리적으로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 단축시켜주잖아요. 망설일 틈을 안 주는 거죠. 시간을 줄여준다. 환경 설정의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앵커링 기법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특정 장소랑 행동을 이렇게 묶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정 장소에 가면 특정 행동을 하도록 뇌를 약간 조건화시키는 거예요. 조건화요? 네, 예를 들면 집중해서 글을 써야 할 때는 무조건 동네 카페 A테이블에서, 아이디어 구상은 산책하면서, 단순 반복 작업은 내 책상에서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장소에 가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행동 모드로 좀 더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장소에서는 딱 정해진 행동 외에 다른 일, 특히 뭐 스마트폰 보기 같은 딴짓은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앵커링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장소뿐만 아니라 기존 습관에다가 새로운 습관을 이렇게 덧붙이는 방법도 있었죠. 이건 정말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습관 덧붙이기 전략인데요. 이거 아주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완전히 처음부터 만드는 건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근데 이미 내 몸에 배어서 자동화된 기존 습관에다가 살짝 얹어가는 건 훨씬 쉽거든요. 아, 예를 들면 매일 하는 양치질 후 스쿼트 3회 하기, 커피 내린 후 딱 5분 명상하기, 퇴근 후에 집에 와서 가방 내려놓으면 바로 내일 입을 옷 준비하기,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죠. 네네. 기존 습관의 탄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포인트는 양치 후처럼 좀 모호하게 연결하기보다는 칫솔을 칫솔꽂이에 꽂으면 바로 스쿼트 시작처럼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직후에 연결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 구체적인 행동 직후. 네. 당신의 일상 속 습관들 중에 어떤 작은 행동을 덧붙여 볼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 법도 알고 환경도 어느 정도 설정을 했는데 그래도 용 마음이 느끼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하다가 갑자기 집중력이 뚝 끊어질 때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방해 요소, 책에서 말하는 그 행동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들이요. 맞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예상치 못한 방해꾼은 늘 등장하죠. 뭐 열심히 보고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동료가 말을 건다거나 아, 네, 많죠. 아니면 꼭 찾아야 할 파일이 갑자기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뭐 그런 상황처럼요. 이런 행동 브레이크에 대처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당장 집중력이 막 흐트러지는 걸 막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디지털 환경의 마찰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책상 위나 서랍 속 물건들의 위치를 딱 정해두는 거죠. 위치를 정한다. 네, 뭐 모든 걸 다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자주 쓰는 물건 한 5개 정도만이라도 제자리를 딱 정해두면 그거 어디 갔지? 하고 찾는 시간을 줄여서 집중력 끊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어떤 연구 보니까 직장인이 물건 찾느라 쓰는 시간이 하루 평균 30분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30분이요? 와, 정말 무시 못할 시간이네요. 그럼 컴퓨터 파일 정리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바탕화면이 막 온갖 파일로 뒤덮여 있으면 필요한 파일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시각적인 혼란 자체가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아, 맞아요. 보기만 해도 답답하죠? 그렇죠. 그래서 책에서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바탕화면 정리의 날을 정하고 진행 중, 완료 참고용, 보관용 뭐 이런 식으로 폴더 구조를 만들어서 파일을 정리하라고 제안해요. 당장 필요한 파일 말고는 바탕화면에 두지 않는 거죠. 이렇게 디지털 환경을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훨씬 명료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업무 중에 방해를 받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 내가 뭘 해야 했더라 이렇게 막막할 때도 많은데요. 이때 유용한 메모법이 있었죠? 네, 바로 10초 지시 메모입니다. 10초 지시. 네, 업무를 중단해야 할 때 중단 직후나 혹은 직전에 다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할 아주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딱 적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 대리에게 바로 전화해서 자료 요청하기, 아니면 이메일 초안 이 부분부터 다시 쓰기, 이런 식으로요. 아, 구체적으로. 네, 지금 바로 오한다. 이런 형태로 적어서 눈에 잘 띄는 곳, 뭐 모니터 옆이나 마우스패드 같은 데 붙여두는 거죠. 그러면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바로 그 행동을 실행하면서 업무 흐름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은 뭐부터 하지? 이렇게 망설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전날 퇴근하기 전에 다음날 아침 첫 번째로 할 일을 이렇게 메모해두는 것도 아주 효과적이고요. 아, 그것도 좋네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는 그 종이에 적는 방법도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메타인지랑 관련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걱정거리나 뭐 해야 할 일, 아이디어, 머릿속에 막 떠다니는 모든 것들을 일단 종이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1단계예요. 다 쏟아낸다. 네. 그 다음에 2단계로 그렇게 적어놓은 항목들을 보면서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뭘 할 건지 구체적인 다음 행동을 옆에 적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세금 납부 걱정 이렇게 적었으면 옆에 드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기, A 프로젝트 아이디어 적었으면 드로 내일 오전 팀 회의 때 공유하기, 이런 식으로요. 아, 이렇게 생각을 눈에 보이게 딱 시각화하면 막연했던 문제들이 훨씬 다루기 쉬워져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되거든요. 네네. 이게 바로 메타인지, 즉 자신의 인지 과정을 인지하는 능력이 형성되는 효과를 주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와, 듣고 보니 정말 다 실용적인 방법들이네요. 결국 행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미리 제거하거나 방해를 받았을 때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랑 미루는 사람의 차이는 무슨 능력이나 성격 이런 것보다는 이런 시스템과 마음가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 마음가짐. 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알아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실 소용없을 테니까요. 특히 실패했을 때나 부담감을 느낄 때,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스티븐 코비가 말했듯이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고 하잖아요. 네. 먼저 머릿속 생각으로 한 번, 그리고 그 다음 현실 행동으로 또 한 번. 근데 행동하는 사람들은 보통 할 수 있다, 해냈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자주 떠올리는 반면에 미루는 사람들은 안 될 거야, 실패하면 어떠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행동의 가장 큰 브레이크가 됩니다. 그럼 실패나 실수를 경험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역시 난 안 돼 이렇게 자책하기 쉬운데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상황을 개별적이고 한정적으로 파악하는 연습이에요. 개별적이고 한정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운동을 작심삼일로 끝냈다. 그러면 나는 항상 이 모양이야. 의지력이 부족해. 이렇게 일반화하는 대신에 이번 시도는 3일 만에 끝났네. 다음번엔 다른 방법을 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패를 나라는 사람 전체의 문제나 영구적인 상태로 보지 않고 이번 특정 사건으로 딱 한정 짓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다음 행동은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부담감이 너무 커서 막 얼어붙을 때는요? 중요한 발표 앞두고 아무것도 못하게는 그런 상황처럼요? 그럴 때는 좀 역설적일 수 있는데 정보를 잠시 차단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차단한다? 네, 그냥 눈을 한 1분 정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각정보 처리에 쓰이는 뇌의 부담을 크게 줄여서 진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눈 감기? 네, 아니면 심호흡을 한다거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좋고요. 과도한 긴장은 오히려 행동을 마비시키니까 일단 진정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너무 마음이 해이해져서 동기부여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죠? 마감도 없고 딱히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개인적인 목표 같은 경우요?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적당한 긍정적 압박감을 주는 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긍정적 압박감? 네, 예를 들면 목표를 달성한 후에 스스로에게 줄 보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걸 기대하는 거죠. 보상. 이 보고서만 끝내면 주말에 보고 싶었던 영화 볼 거야. 이번 달 운동 목표 달성하면 나에게 근사한 저녁 식사를 선물해야지. 이런 식으로요. 이런 보상은 뇌의 쾌락 추구 회로를 자극해서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보상 설정. 확실히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혹시 반대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고통 회피 스위치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고통 회피요? 네, 행동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될 최악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고를 계속 미루다가 결국 상사한테 크게 질책당하고 동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그런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보는 거죠. 네, 상상만 해도 싫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그 강한 회피 동기가 행동을 촉발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방법은 너무 자주 사용하면 정신적으로 좀 지칠 수 있으니까 정말 필요할 때만 신중하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쾌락 추구와 고통 회피, 이 두 가지 동기부여 방식을 좀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 핵심은 완벽주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서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일단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수정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겁니다. 네.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로 질문을 바꾸는 데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네. 오늘 저희 게으른 뇌의 행동 스위치를 켜라 이 책을 통해서 미루는 습관의 뇌과학적 원인을 좀 이해하고 또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단순하게 의지력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행동 스위치를 켤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네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거라고 생각해요. 거창한 결심보다는 10초 액션 같은 아주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시라는 거. 네, 10초 액션.
그리고 행동하기 쉽게 환경을 디자인하고 미리 준비하고 앵커링하고 습관 덧붙이기, 집중을 방해하는 브레이크를 잘 관리하면서 정리하고 메모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실패 관리, 보상 활용 이 전략들이 바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행동 스위치를 켜는 확실한 방법들이 될 겁니다. 그 스위치는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 켜는 법을 잠시 잊었을 뿐이죠. 네, 책에서도 강조하듯이 의욕은 행동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당장 당신이 계속 미루었던 그 일을 향해서 딱 10초만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운동화를 꺼내거나 책의 첫 페이지를 펴거나 아니면 이메일 창을 여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놀라운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행동 스위치가 온 되는 그 순간을 응원하겠습니다.